또 하나 이제 부동소수하고 그 정수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수에서는 이건 존재하지 않죠. 0으로 어떤 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정수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동소수에서는 여기 보시면 x는 민 값으로 세팅해 놓고 y는 맥스 값으로 세팅해 놨어요. 그런데 x가 10으로 나눠 버리면은 가장 작은 수니까 요 사이에 있는 수는 못 나타내잖아요. 부동소수는. 그럼 여기로 되는 값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냐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했다 그래요. 언더플로우. 요 사이에 들어가면. 근데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현상이 요거거든요. 근데 요 경우에 언더플로우가 발생했다고 해서 엉뚱한 값을 가진 게 아니라 얘는 어떤 값이 되냐면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0은 아닌데 원래는 나누기 10을 했으니까 더 작아졌지만 더 0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0으로 바꿔버려요. 이 경우에는 얘가 맥스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넘어가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죠. 근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정수에서는 막 음수가 되고 이상한 값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요 값이 돼요. 인피니티.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그리고 z를 0으로 나눴을 때도 무한대가 됩니다. 0에 가까운 수로 뭘 나누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무한대세요. 그러니까 부동소수에서는 어떤 연산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단 어떤 경우가 있냐면 0하고 0을 나누는 경우. 이거는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 이런 거 허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은 NaN이라고 그래요. NaN은 뭐의 약자예요? Not a number예요. 수가 아니다. NaN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외하고는 이제 이런 거 써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정상적으로 무한대 값이나 0이 된다. 그게 이제 그 정수하고 다른 차이점입니다. 부동소수 상수는 전미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더블로 취급을 해요. 근데 얘는 이제 더 작은 타입의 그 플로트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F로 수식하면 되겠고 롱 더블 하고 싶으면 L을 쓰시면 돼요. 그럼 롱 더블로 해석해 줍니다. 얘는 뭐 더 적합한 타입으로 찾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3.5 쓰면은 얘는 더블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3.5 뭐 이런 식으로 부동소수 점을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학적 표기법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 과학적 표기법의 경우에는 16진수로도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6진수로 표기할 일은 별로 없고요. 기존까지는 이제 그 이런 뭐 수학에서 많이 쓰는 우리 파이 뭐 이런 값들이 이제 라이브러리에 상수로 정의가 안 돼 있었는데 이제 20부터는 넘버스에 이런 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풀어낼 때 필요하시면 20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살펴보는 게 문자 타입입니다. 문자 타입. 문자 타입은 이제 예전 C부터 계속 왔던 거죠. 그래서 C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이제 국제 언어, 영어 아닌 다른 언어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 미국에서 주로 컴퓨터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냥 영어 단어만 그 알파벳만 나타나면 됐었는데 이제 막 그 컴퓨터가 발전하고 그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을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래서
영문 그 알파벳하고 특수기호 몇 개 해가지고 몇 개가 안 됐어요. 나타내야 될 문자들이. 그래서 아스키라는 그런 코드를 이용해서 문자들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이제 영문자뿐만 아니라 한글, 뭐 중국어, 일어, 뭐 아랍어, 뭐 다른 언어들 이제 그런 언어들도 다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코드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나타내자 해가지고 만든 코드가 유니코드라는 거예요. 유니코드. 근데 원래 유니코드는 몇 바이트로 설계가 됐냐면 2바이트로 설계가 됐어요. 2바이트면 전 세계 어떤 언어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 한자는 2바이트로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니코드가 2바이트가 아니라 이제 가변적으로 4바이트까지도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즐겨 쓰는 이모티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코드도 이제 2바이트 내로 안 들어와 있고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가변적인 게 필요해 가지고 그 뒤로는 16T, 32T, W 캐릭터 T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에 또 언어에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캐릭터, 아스키 코드만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면 됐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언어들을 나타내다 보니까 캐릭터만 갖고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문자를 우리가 처리할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코드 값과 인코딩. 코드 값과 인코딩이라는 걸 구분해야 되는데 코드 값은 이 문자를 십진수로 표현했을 때 얼마의 정수 값으로 나타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대문자는 아스키 코드에서 65예요. 정수로 65입니다. 그러면 A의 코드 값은 65가 되는 거예요. 대문자 A의 코드 값은 65가 되겠고 이제 유니코드를 만들면서 아스키 코드는 그대로 유니코드에 흡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가 65면 유니코드에서도 대문자 A의 그 코드 값은 얼마? 65예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제 그것 말고 아스키 코드에 있던 코드들 말고도 막 다른 언어들의 코드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코드 값이고 인코딩은 이렇게 코드 값을 우리가 저장할 때,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65는 65인데 이 65를 1바이트로 표현할 건가, 2바이트로 표현할 건가, 4바이트로 표현할 건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그 UTF-8, 그 UTF-16, UTF-3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UTF-8이라는 건 항상 바이트 단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 유니코드는 최대 4바이트까지 필요해요. 근데 모든 문자들이 다 4바이트로 표현하면은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가변적으로 쓰는 거예요. 1바이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2바이트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UTF-8은 항상 코드를 몇 바이트 단위로 표현하냐면 1바이트 단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코드는 2바이트 써서 표현하는 게 되겠고 어떤 건 4바이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UTF 그 16은 항상 16바이트, 16바이트가 2바이트 단위로 표현하는 거고, UTF-32는 4바이트 단위로 항상 문자 하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건 뭐가 더 효율적이겠어요? UTF-8로 표현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주로 대부분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건 UTF-8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하는 거 어디서 중요하냐면 파일에 저장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인코딩 방법을 쓰냐. 근데 이 인코딩 방법은 널리 쓰이는 UTF-8, UTF-16 말고 또 가지각색으로 있어요. MS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MS 윈도우가 이 UTF-8을 기본 인코딩으로 안 써요. 그거 안 쓰다 보니까 제가 막 맥에서 작업한 거를 여러분들 들여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열면 한글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 한글이 깨지는 이유는 그 인코딩이 달라서 그래요. 그럼 인코딩을 뭘로 열면 안 깨져요? UTF-8로 열면 한글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클립스를 내 파일을 열 때 깨지면, 한글이 깨지면, 주석은 내가 한글로 달았는데 깨지면 그 파일을 열 때 그 윈도우에 있는 기본 인코딩이 아니라 뭘로 열어주세요? UTF-8로 바꿔서 열어주시면 이제 잘 보입니다. 아니면 그 인코딩을 잘 해석해서 열어주는 또 그런 그 텍스트 에디터들이 있어요. 그걸로 열어가지고 복사해서 가시면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코드 값과 인코딩 요 차이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인코딩이라는 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프로그램에서 하고 그 안에서만 놀면 뭐 이 시스템에서 기본 인코딩을 쓰든 뭘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파일을 내가 프로그램에서 열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야 될 경우에는 뭐가 중요해? 인코딩이 중요하겠죠. 인코딩을 내가 잘못 해석해서 읽으면 이제 깨지는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우리가 작성하면서 외부와 뭔가 상호작용,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또 나중에 읽어야 되면은 내가 무슨 인코딩을 쓸지를 잘 결정해서 잘 널리 쓰이는 뭐 UTF 파일 같은 걸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하실 때 여러분들이 코딩하면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있어 이제 이 문자 관련된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 65 뭐 맷을 직접 이런 식으로 코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가독성이 좋아요? 저는 되게 싫어하는 형태예요. 97, 122. 이게 뭐야? 어.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계산하는지 보면 이 C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은. 그러면 C가 저걸 만족하면 뭐가 돼? 소문자가 되는 거죠. 소문자 검사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더 좋은 건 그냥 이렇게 라이브러리 함수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수한 프로그래머,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코딩 안 해요.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두 수가 있는데 그거의 맥스를 구하고 싶어요. 맥스를. 그러면 우리가 코딩할 때 이런 식으로 if a가 max보다 크면 a는 max. 이런 식으로 코딩을 많이 하잖아요. 최대값 구할 때. 근데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요거는 max라는 함수를 부른 거죠. 이 함수는 요 두 수 중에 뭘 리턴해줘요? 더 크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코딩을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내가 직접 짤 수 있는 것도 라이브러리에 어떤 그 기능이 있으면 그 라이브러리 기능을 쓰는 게 더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굳이 내가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간결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얘는 함수 호출이니까 더 나쁘지 않냐? 이거 함수 호출하겠어요? 컴파일러가 최적화돼서 함수 호출 안 하고 또 저거랑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코딩을 내가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면 돼요. 최적화는. 컴파일러가 해주게 내버려두고 나는 뭐 위주로 코딩을 해야 돼? 더 가독성 있게. 유지 보수가 편하게. 다른 사람이 봐도 쉽게 이해하게 프로그램하는 게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도 이렇게 하시는 거 제일 나쁜 거예요. 이거는 97이 뭐지?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를 왜 외워? 그리고 그 코딩 하려고 아스키 코드를 그 구글링 해가지고 뒤져보는 건 더 이상한 거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는 이거 다 보통 하는 것들은 함수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함수를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내가 잘 쓰는 거 함수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쓰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익히게 되는 거죠. 이 STD Max처럼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C부터 썼던 것들이에요. 근데 아스키 코드는 외우는 게 아니라 유니코드 똑같은 거니까 아는 건데 뭐만 알면 돼요? 이제 특성이 뭐냐면은 연속해서 있어요. A 코드에다 2를 더하면 무슨 코드예요? 어떤 문자의 코드? B의 코드예요. B 코드 값에다 2를 더하면 C가 되는 거예요. A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대문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숫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0부터 쭉 되어 있어요. 0, 1, 2. 그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특성 중에 그 안에서는 또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숫자, 대문자, 소문자 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 특성은 어디서 활용이 될까? 숫자, 대문자, 소문자 순. 만약에 내가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정렬할 때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실제 비교를 어떻게 해요? 이 첫 번째 문자와 얘를 비교하겠죠. 근데 순서가 뭐야, 여기는? 아스키 코드로 보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는 앞에 있죠. 얼마나 앞에 있는지 알 필요는 없어요. 앞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앞에 있는 거야? 얘가 앞에 있는 거야? 얘가 앞에 있는 거야? 얘가 앞에 있는 거야. 이런 애는 더 앞에 있는 애가 되겠죠. 그렇죠? 숫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 특성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스키 코드에서는 숫자, 대문자, 소문자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코드가 몇 번인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그 숫자는 0부터 차례대로. 그러니까 1 코드 값에다가 2를 더하면 무슨 코드 값을 나타내요? 어느 문자에? 2의 코드 값이다. 알파벳은 그냥 A부터 G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그 영문자를 처리할 때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문자열이 주어져요. 두 개의 문자열. 근데 이 두 번째 문자의 열은 앞에 문자에다가 문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어떤 순서로 추가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제 똑같은 문자들로 구성됐는데 뒤에 건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추가된 문자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 방금 배운 게 뭐예요? 코드 값을 배웠죠. 그러면 얘를 다 더해, 코드 값을. 그 다음에 얘를 빼. 그럼 뭐의 코드 값이야? 어? 다 더하고 앞에 거를, 뒤에 게 더 많은 거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요. 그러면 남는 그 코드 값은 뭘 나타내요? 그 추가된, 하나 다른 그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도 얘는 4개,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매우 길어. 아주 길어. 그러면 다 더하고 다 빼다 보면은 또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씩 빼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자와 얘를 빼고 그걸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오버플로우 안 나겠죠. 그리고 덧셈 말고 오버플로우가 걱정되면 뭘 하면 돼요? 덧셈 말고 또 할 수 있는 거. 비트 연산 중에 뭐가 있을까? 비트 연산. 비트 연산 중에 XOR 연산이 있어요. XOR 연산. XOR 연산은 이제 덧셈 개념이죠. XOR은. 그래서 0, 1은 1, 1, 0은 1, 1, 1은 0, 0, 0은 0이에요. 이게 XOR이에요. XOR인데 이 XOR은 A와 XOR A 하면은 이 값은 뭘까? A와 똑같은 걸 다 XOR해. 똑같은 걸. 0이 돼요. 다 0이 돼요. 그 다음에 A와 0을 XOR해. 그럼 뭐가 될까? A가 됩니다.
0을 해보면 1이면 1이고 0이면 0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를 다 XOR하고 뒤에 걸 또 다 XOR하면 남는 건 뭐만 남아? 이 XOR 한다는 거는 뭘 XOR 하는 거예요? 코드 값을 XOR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고 D, C, A, B이면 얘네들이 XOR 되면은 똑같은 거는 다 XOR 되면 뭐가 돼요? 0이 되겠지. 그럼 남는 건 얘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덧셈을 안 하고 XOR 시키면 오버플로우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쫙 XOR 하고 쫙 XOR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그런 거예요. 얘를 뭔가 비교해 가지고 할 수도 있죠. 또 하나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문자에 관련된 문제를 만나면은 또 나오나? 네. 다음에 나올 거다 아마. 스트링 배울 때 나올 텐데 미리 말하면 문자에 관련된 문제를 나오면은 항상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빈도수 배열이에요. 빈도수 배열. 빈도수 배열이란 뭐냐면은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은 소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소문자. 그럼 소문자는 총 몇 개? 26개잖아요. 그러면 뭘 만드냐면은 int frequency 26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요. 그러면 용량이 26인 정수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면 다 뭘로 초기화돼? 0으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얘를 쭉 가면서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D 몇 개를 다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얘의 빈도수 배열, 얘의 빈도수 배열을 구하면은 두 개를 또 비교해 보면은 금방 또 차이가 나는 부분. 나머지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나는 것만 하나 차이가 나겠지. 1, 0이건 0, 1이건 뭐, 아니, 0, 1은 아니겠구나. 이쪽이 0이고 이쪽이 1이거나 이쪽이 2고 이쪽이 3이거나. 그러면 이제 그 차이 나는 애가 이제 그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이게 스트링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빈도수 배열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SI에다가 A를 빼주면 SI는 요 ABC들 문자겠죠. 문자를 구성하는 개별 문자들. 문자에다가 A 문자를 빼주면 요거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에서 25까지가 되겠죠. A 문자면 0, C면 25. 이렇게 되면은 빈도수 배열 하나 구하고 요거 하나 더하면 이제 S1이고 S2의 빈도수 배열을 구하면은 그 다음에는 for int i는 0부터 26 작을 때까지 해가지고 그 두 개의 배열을 비교해 보면 되죠. 그것도 되게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그냥 다 더하는 뭐 XOR하건 덧셈하건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문자가 코드 값이다. 코드 값이고 하나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내서 또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 게 이제 불 타입인데 C에는 없었는데 뭐 C의 최신 표준에 또 C에도 불이 들어온대요. 근데 이 불은 이제 true 아니면 false 값을 가지는 그런 변수예요. true 아니면 false. 그래서 어떤 뭐 이런 is Mary처럼 뭐 참이거나 거짓 둘 중에 하나 상태에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 불 변수를 많이 사용해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불 변수를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코딩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 변수는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true면은 이제 true인 거고 얘가 true면 false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또 true로 비교. 그러니까 불변수를 true나 false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써서 걔가 참이면 참인 거고 아니면 얘는 두 번 평가를 해야 돼. 얘 값을 갖고 와서 또 비교해야 되잖아요. 얘는 그냥 갖고 와서 그 보기만 하면 아는 거예요. 이 문장들을 실행할지 안 할지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제 P가 포인터일 때 이제 널 피텔인지 아닌지 보는데 이 P는 주소 값이잖아요. 그 널 피텔은 0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C에서는 0이면 C에서는 불이 없으니까 정수로 평가했어요. 저 조건식을. 그래서 C에서는 0이면 얘가 뭐야? 거짓에 해당되고 0이 아닌 모든 값은 true에 해당돼요. 그럼 여기서도 이 P인데 P가 0이 아니면 얘는 뭐야? 참이겠죠. 주소를 유지하는 거고 널 피텔이면 0이니까 false에 해당되는 겁니다. false.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들은 유효한 주소를 가리킬 수 없으면 이제 널 피텔이라는 키워드로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다 했네. 그리고 제일 또 어떤 함수가 있어요. 뭐 있겠죠. 뭐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분 많아요. 100보다 크면 true. 이제 검사하는 거죠. 함수를 만들어서 이 정수가 100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얘는 요 조건식의 결과가 true 아닌 false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retur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맞는 프로그램 형태. 뭐 이렇게 해도 차이는 없는데 얘는 이제 1학년 처음 프로그램 배우는 분들이 하는 거고 이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하면은 다 이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 조건식에 따라서 결과값을 우리가 true 아닌 false를 줘야 되면 그냥 이 조건식을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럼 이 조건식이 참이면 true가 될 거고 아니면 false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요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